네, 다양한 변수들 점검해보고 시장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유신의 KBWM 스타자문단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고용 지표와 2분기 성장률이 예상 외로 호조를 좀 보였습니다. PC 물가도 발표가 됐는데 PC 물가도 좀 무난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네. 미국은 정작 관세 때문에 상품, 그다음에 물가, 그다음에 소비가 침체가 된다. 이런 이제 카테고리에 우리가 갇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서비스를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GDP가 상향이 된 일정한 이제 큰 부분 중에 하나도 상품 소비는 그냥 스테디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두 번째가 PC에서도 사실은 상품 물가는 그냥 약간 슬로우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그 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상승에 많은 부분을 기여한 거는 바로 서비스 소비였습니다. 이게 마치 뭐랑 지금 같은 형국이냐면요. 아이가 뛰어가다 넘어졌어요. 네. 넘어가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막 나요. 근데 어머니가 옆에서 아이를 붙잡으면서 어떡하니 애가 막 네. 자지러지게 울어요. 막 미치게 울어요. 막 그래서 너무 아프고 나더니 아이가 나지막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엄마 팔 밟고 있잖아. 너무 아파. 지금 형국은 네네. 미국 경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쪽에 대해서 물가가 떨어질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상태이고, 정작 소비 부분에서도 관세가 이제 확정이 안 된 거죠. 이제 트럼프 관세는 사실은 내년도 넘어가야 이제 국가별 관세가 나라비가 세워지면서 이 정도에서 조율을 볼 겁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일기 때 우리가 경험을 해봤죠. 그러니까 상품 소비는 계속 국민들이 어떻게 하죠? 미국인들이 지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PC에서 개인 소득을 보시면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26조 달러를 넘어갔어요. 근데 이 26조 달러 넘어갈 때 재밌는 현상은 지금 주택 렌트비가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승폭 자체가 떨어지는 거지 절대 가격은 사상 최고치 수준이거든요. 근데 개인 소득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사실 그 소득의 비중으로 보면 10%에서 15%밖에 안 되긴 하는데 네. 제일 중요한 데가 뭐냐면 렌탈 인컴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주택 임대를 해서 걷어들이는 그 수익이 더 많았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소득 부분들도 나머지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사회보전 그다음에 근로소득 이런 거는 스테디하게 조금씩 올라가는데 렌탈 인컴이 이제 올라가니까 국민들은 전체 소득은 26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국은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나중에 싸질 수도 있고 조정이 될 거니까 소득이 많아도 소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연시켜요. 네. 근데 서비스는 어떻죠? 미국인들의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헬스케어였잖아요. 헬스케어, 그다음에 메디케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교육, 보건, 복지 이런 쪽 부분들. 그 외에 레크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음식, 숙박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보다는 당장 소비 욕구가 있으면 당장 사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소비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서비스 소비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물가에서도 서비스 물가 쪽이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 그러면 전체 GDP가 2분기에 지난번에는 안 좋았는데 왜 이렇게 좋아졌을까요? 지금 안 좋은 거는 확연하게 정부 지출도 약간은 슬로우 다운해지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투자도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IT의 투자는 많이 일어나지만 제조업의 전체 투자는 계속 감소세를 그렇죠. 보이고 네.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물가에 신경을 쓰고 굉장히 경제의 어떤 크리티컬 요소들을 찾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서비스 물가를 어떻게 진정을 시키느냐 여기에 지금 핵심이 있다. 팔 밟고 있지 말고 오히려 지금 상처는 상품 쪽에서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서비스 쪽에서 또 다른 어떤 이제 고물가에 대한 악영향들이 미국에 큰 부담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서비스 물가를 어떻게 진정시키는지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고용 시장도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죠. 파월 의장은 여전히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해서 내비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좀 하향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0월에도 굵직굵직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박사님께서는 현 시점 미국 고용 어떻게 판단하세요? ADP 민간 고용하고 네. 우리 이제 우리 노동 통계국 데이터하고 약간 이제 괴리는 있는데 ADP 촉각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그 시장의 변동, 특히 미국채 금리의 변동이 상당히 세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직은 뭐냐면
경기가 침체가 될 것 같고 고용만 보면 사실 침체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GDP는 서비스 소비가 충분하게 개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충분하게 소비를 하면서 고용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렌탈 인컴이라든지 다른 이제 소득 부분이 괜찮으니까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GDP가 올라갔어요.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계속 잔존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지난번 최근월에 이제 민간 고용이 22,000 나오면서 거의 사실 10만 이하권이 오면은 고용이 상당히 악화됐다라고 보는 게 네. 기본적인 이제 분석이거든요. 근데 ADP에서 만약에 8만, 9만 이상만 한 번만 한 달만 나와줘도 금리는 또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좋아지는 방향성을 억누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사실은 이런 상황이죠. 뭘 해도 지금은 안 되는 시장 약간. 그러니까 뭘 해도 갇혀 있는 시장. 그런 네.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민간 고용이 그러면 ADP조차도 민간 고용이 22,000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ADP에서도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 가능성은 다시 열리니까 GDP 좋았어도 어쨌든 고용 안 좋은 거 보니까 ADP도 안 좋은 거 보니까 금리 인하 맞네 라고 하면서 당연히 금리는 떨어지고 시장이 반등은 좀 약간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또다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시장은. 그러면 지금 미국이 진짜 침체로 가나? 근데 제가 정확히 진단을 내리면 네. 지금 미국은 소위 그 전에 많은 용어들이 있었죠. 침체에 대해서도 뭐 기술적 침체다, 소프트 침체다.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해드리면 아주 쉽게 심리적 침체입니다. 심리적인 침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은 많은데 트럼프 관세 때문에 소비와 투자를 언제 어떻게 할지 기업들과 가게가 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럼 심리적으로 계속 불안하니까 돈이 있어도 안 쓰는 심리적 침체이지 실질적으로 경제의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이 악화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금리는 어떻게 되나, 관세는 어떻게 되나, 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피봇 포인트들을 놓고서 계속 가게와 기업은 뭘 하느냐, 눈치 보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눈치 보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똑같이 눈치를 보겠죠. 약간의 상승 패턴이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 아니야, 침체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지표가 또 안 좋으면은 금리가 떨어지면 야, 근데 이거 진짜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불안해. 그러면서 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이런 이제 약간 갇혀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쉽사리 쓸 수가 없는 불안감 속에 심리적인 침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속보치보다도 조금 더 상향된 확정치가 발표가 된 건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제 서비스 소비가 서비스 너무 소비. 좋았고,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인들의 입장은 되게 간결하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의 패턴도 여러분들 보실 때 잘 보십시오.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지 상품 물가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 지출에서도 보시면 상품의 소비는 플랫하거나 잘 늘지 않거나 횡보를 해요. 근데 서비스 소비는 계속 꾸준히 늡니다. 즉 지금 서비스 부문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인들 입장에서 당장 소비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거다,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 예측이 없어요. 그냥 수요가 있는 대로 돈이 있는 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상품은 그렇지 않다. 왜냐면 관세가 25%짜리 관세 매긴 국가가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나중에 이제 조율을 해서 15%로 깎아주면은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125원 하던 수입 물품이 또 115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결정될지 아주 기다렸다가 사는 게 사실은 맞는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생필품이나 이런 건 당장 사겠죠. 당연히 사시겠지만 내구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거는 굳이 지금 관세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외국의 수입차, 미국인들 입장에서 수입차를 살 필요가 없죠. 싸지면 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가 이번에 소비가 다 안 좋은 게 아니었구나. 돈이 많은 서비스 소비는 좋은 상태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자 주식시장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오히려 좀 실망하는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를 2차례 아니면 더 나아가서 B컷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연준이랑 시장 자체가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시각에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시각이 다르다기보다는 연준이 최근의 행태가 역사적으로 잘 안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네. 경험을 해봤잖아요. 많은 투자자들과 많은 여러 가지 분석 기관들, 그다음에 헤지펀드들. 이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되면 사실 멈춰 있는 기간이 일부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파월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릴 수 있을 때 내려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릴 수 있을 때를 지나가서 한참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경기도 안 좋긴 한데 그런데 물가도 만만치 않아서 이거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걸?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뭘까? 우리 결혼도 때가 있어. 아이를 낳는 것도 때가 있어. 네. 이런 거를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각자의 스케줄, 인생 스케줄은 다 달라요. 근데 지나고 보면 60 넘고 이제 다 이제 70이 넘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 때가 있더라. 때가 있더라. 내가 그때 왜 그때를 그러니까 경제도 때가 있는 겁니다. 인하를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항상 뭐 2년 내내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열려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패턴이 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금리나 사이클이 지속이 되면 두어 달, 세어 달 뭐 이 정도는 쉴 수 있어도 페드는 금리 인하를 계속 해왔다라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월 의장은 그렇지 않죠. 그냥 그달 나오는 지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매월 나도 모르겠으니까 매월 데이터 보고서 지표를 판단합니다. 보자. 네. 물가 좀 안 좋으면 내릴 수 있지만 물가가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전 못 내립니다. 약간 이런 입장을 보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미래 포캐스팅에 대한 방향성을 페드는 지금 전혀 제시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더더욱이 갈팡질팡, 단기적, 약간은 그 아주 쇼텀, 하루 이틀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상황이 됐다. 이런 방향성은 사실 최근에 와서는 어떤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저는 파월 의장의 스탠스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큰 그림보다는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나오는 지표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 역시 좀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은 그래도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금, 코인 시장까지 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앞으로의 미증시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항상 거시적으로 보면은 좋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이게 누가 더 빨리 달리냐의 문제일 뿐이지 네네. 다 사실 좋아져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미국의 유동성 M2 규모를 보시면 최근에 22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 규모가 우리 간단하게 차트 모양을 잠깐만 이제 주지시켜 드리면 우리 코로나 때 피크를 찍으면서 올라섭니다. 그리고 약간 꺾입니다. 그리고서 다시 피크를 또 뚫고 올라갑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미국의 유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 유동성의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고 있죠. 근데 GDP 대비한 비율로 보시면요. 코로나 때는 GDP 대비해서 유동성의 비율이 0.9배. 그러니까 거의 목에 찰 정도, GDP만큼의 돈이 풀린 정도의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그거는 그때는 상품이든 뭐 서비스 쪽이든 모조리 몽땅 다 오르고 자산 가격도 몽땅 다 오르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뭐냐면 한 0.7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최고치이지만 비율로 보자 하면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가 속도가 늦어질지언정 금리 인하와 함께 돈은 더 풀릴 여지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금리 인하 어떻게 되나, 그다음에 관세는 어떻게 되나 여기에 집중을 하시지만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미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상업은행의 대출을 충분하게 더 늘리기 위해서 BIS 기준 비율을 낮추는, 즉 어느 정도 통제하고 제어해야 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 더 깎아주거나 낮춰서 충분히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 법안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풀리게 되면 본격적인 오히려 우리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달러 캐리 트레이드, 달러를 가지고서 달러가 너무 많아져서 이거 가지고 투자를
범용적으로 어떤 자산에든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게 한두 자산의 특성이 네네.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또 미국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마감 시한이 현지 시간으로 30일입니다. 이전에 임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임시 예산안, 그러니까 셧다운 막기 위해서 사실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공화당하고 일부 이제 접촉을 통해서 합의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사실 여러 번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셧다운이 되고 이게 당장 만약에 셧다운이 되면 사실은 이제 공무원 지출, 삭감, 그 다음에 우리가 연방정부에 속해져 있는 공무원들 이제 일부의 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해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결국에는 이제 연방정부의 지출에 대한 악화 가능성, 그게 이제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은 계속 축소세였거든요. 오히려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뭐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를 지원해주거나 예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들은 사실 소폭 좀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이 결국에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겠죠. 이미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은 연방정부 그렇게 의존도가 지금은 큰 상태가 아니다. 민간에서의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고 있다. 그래서 큰 악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거고요. 두 번째, 혹여나 셧다운이 되더라도 그 기간은 결국에 민주당이 좋아하는, 원하는 그러는 한도에 대한, 예산에 대한 한도 설정, 이런 요소들만 합의를 보면 충분히 단기간에 또 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매크로적인 이야기를 해보면요. 한미도 한미지만 지금 미중 관세 협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좀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미중 관세 협상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또 시장에 미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이 거의 이제 9개월가량 이제 관세 수입을 오래되고 있어요. 책정했는데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일 많은 관세 수입을 거둬들인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상품은 계속 수입이 되고 있고 수입되는데 관세는 상당히 높은 수준.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협의를 임시적으로 봤던 40% 수준에서 관세가 계속 거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다른 국가들의 수입은 어떨까요? 보시면은 미국인들이 다른 국가의 수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관세가 안 거치는 거죠. 다른 국가의 대상으로는. 그러면 사실 관세 수입이 연간 1조 달러는 거쳐질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자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8개월, 9개월가량 거쳐들인 금액은 관세 수입이 1,900억.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많이 거치고 있는 중국에서 수입은 계속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관세 수입이 거기서 제일 많이 거치니까. 그러면 중국한테는 계속 여유를 주는 겁니다. 왜냐? 거기서 돈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나마. 네. 그래서 이 관세가 인하된 상태로 확정된다기보다는 이런 상태를 계속 장기화하면서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걸 숨기는 것으로 좀 보여진다. 결국은 관세는 제조과 미국 경제를 살린다는 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우기기 위해서 좀 중국하고의 협상을 네. 굉장히 지연을 계속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 경제로 다시 돌아가서 앞서서 박사님께서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데 IT, 그러니까 AI 투자는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 미국 경제를 많은 사람들이 낙관하는 이유가 AI 투자라고 좀 꼽고 있습니다. AI 투자가 향후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미국은 아이러니하게도 리쇼링, 제조업 살리기를 네. 외쳤지만 15년 이후부터 제조업은 계속 내리막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안 되는, 오히려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자식들이 아픈 손가락이 있겠냐, 뭐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냐 물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지금 더 잘 될 수 있는 AI와 IT 첨단 분야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하고 있다, 미국은. 그래서 이게 세제 펀드를 통해서 세제 공제를 해주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 그 다음에 민간을 통한 스타게이트 펀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뭐냐면
R&D가 계속 올라가죠. R&D가 올라가면 사실은 상품 가격은 당장 비쌀지언정 기술은 최고의 기술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을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 반복할 수가 있다. 근데 혹자는 이걸 가지고서 언젠간 버블이 깨질 수 있다. 불안한 요소. 근데 이 버블에 대한 요소는 과연 이 AI에 대한 미국의 어떤 투자나 이 패러다임 자체가 이번에는 결실을 실물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서 결실을 거두느냐 안 거두느냐는 우리가 항상 지나봐야 합니다. 네. 마치 물 안에 있는 돌고래가 수면 위로 뛰쳐오르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근데 저는 이번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일부 있다. 왜냐하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까지 연결되는 이 AI의 모든 패러다임들이 실제 산업과 경제적, 소위 말하는 미국이 90년대 크게 거쳤던 산업혁명을 이번에 좀 비슷하게 만들어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버블로만 치부하지는 않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AI 산업에 대해서 버블보다는 그 성장성을, 미래가치 성장성을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한미 협상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라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한 상태고요. 투자는 뭐 선불이라면서 계속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통화 사포가 없으면 뭐 IMF까지 갈 수도 있다. 지금 좀 팽팽하게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3,500억 달러,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텐데요. 많죠. 네. 좀 규모가 많죠.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네. 거의 60%, 70%, 1년 예산의 그러니까요. 60%, 70%의 규모인데 이제 관건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 만약에 투자를 선불로 준다라고 하면 이 돈이 어디서 나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외환시장 불안 양상을 보셔도 결국에는 긴급하게 돈을 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이 어디냐면 외화지급준비금이에요. 그러니까 외화지급준비금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항상 굉장히 위태한 상황에서 금융적으로 불안이 오거나 FX 시장이 좀 마비가 올 것 같을 때, 굉장히 힘들 때 긴급하게 투입하기 위해서 매년 이제 구축해 놓는 외화준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가용한 금액들이 정부의 재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재정은 이미 다 쓰여지고 있고 네, 이제 네. 우리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도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도 이제 예산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한은에서밖에 기대할 데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무제한 통화 수합이 당연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이게 기한에 정함이 없는 영원한 무제한 통화 수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통화 수합을 해주는 입장은 어디서 해주냐면 페드에서 해주게 돼요. 근데 이게 예전에 페드가 통화 수합을 해줬다가도 물론 이제 코로나나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이긴 하지만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고 한 다음에는 이 통화 수합을 갖다가 다시 철회를 하거나 조정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한국도 그 당시에 이제 통화 수합이 됐다가 다시 이제 클로징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급준비금을 일부 동원해서라도, 그리고 민간 자금을 일부 동원해서 어디서 동원할지 사실 저는 그게 미지수이긴 한데, 가늠이 안 되죠. 네. 네. 근데 그거를 투자를 해주면 나중에 이게 영원한 무제한 통화 수합이라 하더라도 페드의 입장이 수년 이후에 바뀌게 되면 이 통화 수합은 다시 클로징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일본하고의 통화 수합, 유럽하고의 통화 수합하고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어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유럽, 그다음에 일본을 어떻게 보면 등에 업고서 통화 패권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통화 수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 대해서는 아마 페드가 통화 수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입장일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좋은 방향을 기대하겠지만 외환에 대한 이제 FX 마켓에 대한 부담들은 상당 기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불 투자 이슈가 불거진 이후에 원달러 환율은 1,41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장기화가 된다면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네. 우리 예전에 뭐 이게 비슷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국제적 사회에서 네. 테러범들, 테러 국가는 아니죠. 미국이 테러 국가는 아닌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인지 사건이나 굉장히 교착 상태가 있을 때는 항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회 전략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이쪽이 요구하는 것과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팽팽해서 당신이 먼저 이런 이제 팽팽한 입장일 때는 뭐냐면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캐치하고 그들이 원하는 부분의 핀포인트를 알기 위해서 내부로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쌓기 시작하면서 우회적으로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힌트를 얻어내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삼아간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많은 주가 있죠. 스테이트가 있죠. 거기에 먼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짜 미국의 여론상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바텀을 먼저 우리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의 어떤 좀 여유로움을 두고서 그런 판단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빠를수록 약간은 우리한테 좀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회적인 전략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지금은 빠를수록 오히려 한국에게 좀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지금 구윤철 부총리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환율 협상이 좀 완료됐다.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1,41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 지금 1,405원대까지인가요? 좀 내려온 상황인데 앞으로의 환율 동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저도 이제 이거는 환율 협상이 어떠한 수준에서 어떠한 범위까지 이제 책정이 됐고 무엇을 협상을 했는지 봐야겠죠. 그거를 봐야 되는데 아마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당장 부담 없이 주는 게 이제 우리가 항상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이었는데 거기서 일부의 요소를 예외로 두겠다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장의 시그널이 이제 어느 정도 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은 약간은 반락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대미 투자에 대한 금액들이 결국 이 3,500불을 어떻게 소화해 나갈 것이냐 이걸 얼마만큼 또 줄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을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환율 협상 됐다 그 내용만으로 환 자체가 빠르게 안정되긴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오늘 유신익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